예, 안녕하세요. 푸르미 아빠 최희수입니다. 오늘은 배려 깊은 사랑이 행복한 영재를 만든다. 11번째 강연, 제1반항기 시기에 대한 강연입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제1반항기는 수치심이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그런 시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을 잘 관찰해 보면 이 시기가 되면 대변, 소변을 가리는 이 시기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구석진 데 가서 대변을 봅니다. 수침이 건강하게 지금 발달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죠. 그래서 대소변을 가릴 때는 아이들한테 수치심을 주면은 안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이 이거를 그냥 편안하게 가릴 수 있게끔 그렇게 부모가 수치심을 보호해 줘야죠. 수치심은 죄책감과는 조금 다른 감정입니다. 죄책감은 행동에 대한 감정입니다. 내가 그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런 행동을 했네. 이렇게. 그러나 수치심은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나는 내가 싫어. 이러면 수치심이죠. 수치심이 건강하게 발달되면 이 수치심은 우리한테 경계를 줍니다. 우리를 보호하죠. 경계를 준다는 건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돼. 이거를 알려주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평온하겠어요. 실수하면 용서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고 완벽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마음이 늘 평온할 수 있죠. 수침이 아주 건강하게 발달되면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치심이 발달할 시기에 망신당한 일을 당하거나 비난을 당하거나 야단을 맞거나 이러면서 계속 수치심이 쌓이게 되면 이것이 감정이 아니라 자신이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그 존재로 변해버립니다. 이때는 수치심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수치심이 내면화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존재가 돼버리게 되면 이때는 수치심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모든 감정을 다 잡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심이 내면화된 사람들은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이 안에 뭐도 잡히냐면 분노도 잡힙니다. 슬픔도 잡히고. 그래서 수치심이 내면화된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취급하냐면 자기를 물건 취급합니다. 이런 분들은 누구한테 얘기를 할 때도요.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정말 슬픈 얘기를 하는데도 남 얘기하듯이 아무런 감정 없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수치심에 유일하게 잡혔지만 빠져나갈 수 있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면 분노이기 때문에 수치심이 내면화된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아주 조용하고 그리고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작은 일 하나에 갑자기 분노가 튀어나올 때는 막 정말 살인의 분노가 튀어나올 정도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변할 수 있을까?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수치심이 내면은요, 다른 감정, 이렇게 감정을 못 느끼니까 이 수치심이 내면, 이게 그러면은요, 항상 어떤 모습이 있냐면 자신이 존재가 수치스럽기 때문에 남들한테 그것을 보이지 않으려고 감추게 되는데 그때는 항상 이게 미소 짓고 다니는 얼굴 자체가 이 수침을 감추기 위해서 근육 자체가 이미 이렇게 늘 이렇게 미소 짓고 다니는 정말 슬픈 얘기를 할 때도 미소 지으면서도 얘기하고요. 슬프면서도 웃습니다. 자기가 미소 짓고 웃으면 사랑받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소와 웃음 뒤에 자신의 감정을 감추죠. 무서운 것은 자신의 어머님 장례식장 가서도 웃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근육 자체가 이렇게 굳어 있기 때문에. 수침이 내면화되면은요, 감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자신 안에 충만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이 공허함을 이 비어 있다라는 거죠.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비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아마 중독이나 강박으로 가게 되는, 중독과 강박의 근원이 이 수치심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침에 대해서 정말 깊이 들어가면 한없이 깊이 들어가는데 오늘은 거기까지 깊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제가 소개시켜주는 책에 대해서 강연을 해서 수침을 다루게 될 텐데요. 그 수침에 대해서 정말 잘 나온 책이 어떤 책이냐면 이 책입니다. 존 브래드쇼우의 수침의 치유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수침이 있으면 읽기는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러나 수치심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된다라고 존 브래드쇼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12페이지. 나중에 이제 제가 쭉 하나하나 이렇게 다 강연하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수치심은 내면의 혼란을 가져다 주는 절망, 소외, 자기회의, 고독, 외로움, 편집증과 정신분열증, 강박장애, 자아분열, 완벽주의, 뿌리 깊은 열등감, 자신을 부적당하게 보는 그런 부정당감, 경계성 성격장애, 자신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화를 내는 경계성 성격장애, 그 다음에 나르시즘, 악성 나르시즘을 일으키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든 병의 근원이 수치심 안에 있게 됩니다. 수치심은 일상에서 아주 어릴 때 망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수치심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부모로부터 수치심을 이렇게 습득하게 되죠. 이 시기, 이 제일 반항기 시기에 아이들이 계속 비난받고 아니면 제한받고 야단을 맞으면 이 아이들은 아직도 어떤 시기냐면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가 왜 그렇게 나한테 그런 이렇게 야단을 치고 왜 이렇게 제한하느냐 이거에 관한 부분들을 누구로 돌리냐면 자신 안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카펙은 이 제일 반항기 시기에 상처를 받으면 모든 책임을 자기로 돌리는 그런 신경증의 원인이 되는 신경증이 일어나는 그 시기가 이 시기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기 어린아이들한테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수침을 줄 때 인사시키는 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낯선 사람 조심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면 왜 인사를 안 하냐고 또 야단을 칩니다. 지금 그 아이는 부모의 말을 충실하게 믿고 낯선 사람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도 인사를 안 한다고 야단을 치면 이거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게 마음이 두 방향으로 갈라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인사 같은 것을 가리킬 때는 이건 예의 범절을 다해서 정말 조심조심해서 인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들 중에서 인사 안 한다고 야단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머리만 숙여야만 인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눈 마주쳐도 인사한 거거든요. 당신과 나는 지금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당신을 봐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과 나는 지금 서로 사랑하고 평온에 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인사가? 그것이 눈을 마주치던 손을 흔들던 인사는 한 거죠. 저는요, 이렇게 야단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어린아이한테도 인사를 받아야만 자신이 괜찮은 사람처럼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인사를 시킬 때 아이의 머리를 잡아서 이렇게 인사를 시킬 때는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이렇게 교육을 잘 시킨 엄마야. 그래서 아이가 머리를 숙일 때 그래서 인사를 배우게 되면
그 아이들은 나중에 사람 눈을 못 봅니다. 왜냐면 자신이 굴욕당했기 때문에 자신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는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주치면서 눈빛을 보면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못하죠. 인사를 시킬 때는요, 부모가 먼저 남한테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모습을 따라했을 때 그때 칭찬과 격려를 해줌으로써 그 아이가 그것이 몸에 배도록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르쳐야지 강요를 통해서 억압에 의해서 함부로 그렇게 인사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때 이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호기심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남한테 경계를 침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경계를 줄 때 경계에 관한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냐면 남한테 물론 피해를 끼칠 때 그리고 그 아이의 생명과 안전,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는 그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되면 이렇게 피해를 끼친다.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그 아이들이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줌으로써 그 아이들이 수침을 갖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때는 행동과 감정에 관한 부분들을 좀 분리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감정, 행동에 관한 부분들, 남한테 피해를 끼칠 때, 그리고 생명과 안전에 관계되면, 그건 그 행동은 제지해줘야죠. 막아줘야 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부모가 막아주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되게 평온합니다.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해봐라. 그런데 그 중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엄마가 가르쳐 줄게, 아빠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이는 행동을 마음껏 편안하게 하면서도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관한 부분들은 배우게 되죠. 그러나 감정에 관해서만큼은 그 아이가 어떤 것을 할 때 그 감정에 관해서만큼은 공감해주고 그것은 옳다라고 이렇게 그 말을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감정을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싫어, 이렇게 하고 또 울기도 합니다. 이걸 부정적 감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부정적 감정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 감정이죠. 근데 우리 말한 대로 이 부정적 감정이란 이 감정이 표현되도록 이것이 부모가 공감해주고 허용해줘야만 아이들은 긍정적인 감정들, 우리가 말하는 기쁨이라든 이런 감정도 받아들일 그 마음에 공간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 막 애들 뭐에서 이제 놀러 나가잖아. 이때 나가서 또 안 들어올라 그러잖아. 그러면은 자 엄마가 해줄 때 이제 엄마도 또 엄마의 욕구와 감정이 있는 거잖아요. 자, 몇 시까지 6시까지 우리 놀자. 그러면 아이들은 놀고 싶어 해서 계속 놉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6시 이제 됐다, 6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엄마는 안 갈래 막 이렇게 막 뒤집어지고 그래 너 더 놀고 싶었는데 엄마 가자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지. 그래 그건 네 감정은 맞는 거야. 그러나 엄마도 할 일은 있어. 우리 5분만 더 놀다 갈까? 이제 5분. 그래. 그럼 더 놀잖아요. 네, 그래서 또 놀고 나면은 그래 이젠 다 놀았지. 노니까 너무 재밌지. 더 놀고 싶지. 그래 그 엄마 마음은 엄마는 너의 그 감정에 대한 것들은 이해가 돼. 그리고 그런 마음들은 되지만 엄마도 지금 할 일은 있다라고 아이를 데려가세요. 들어가면 또 막 뒤집어지고 또 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는 마음. 울고 싶지. 그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데. 그러나 우는 그 감정은 충분히 공감해 주되 행동에 대해서는 이것은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라고 경계를 줘야만 아이들은 평온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요, 아직도, 이렇게 눈에 추상적 사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으로 봐야만, 그래야만 믿는 그런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밤 12시에 뭐 장난감 사러 가자 막 떼를 씁니다.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 그건 문 다 닫혔어. 그럼 가봤자 소용없어. 이건 알잖아요, 부모는요. 근데 아이들은 밤 12시에 갔을 때 문이 닫힌 경험을 하지 못하면 그건 모릅니다. 그랬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알지만 아이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부모가 좀 귀찮긴 하겠죠. 그러나 아이들이 눈으로 보면서 배우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를 데려가서 한번 보여주세요. 봐라. 엄마 아빠가 말하는 게 맞지 않니? 그럼 아이들은 정말 밤 12시에 문이 닫혔으면 그럼 장난감을 사지 못하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아이들은 점점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모가 한 말이 맞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냥 떼를 쓰거나 고집을 피우지 않고 그것을 수용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배우게 돼 있습니다. 제1반항기는요, 여러 깊은 몰입이 나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정말 책도 깊이 갈 수 있는 시기, 그 깊이를 주셔야 되고, 그리고 언어도 엄청나게 확장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책도 읽으면서, 대화도 나누면서, 언어에 대한 확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상상력도 발달하는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 시기, 수치심을 최소화시키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 강연은 취약전 시기인데, 취약전 시기 중에서 전능한 자아가 나오는 무법자 시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